네,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도 김준우 변호사, 김우환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지금 사회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인데요. 오늘 열린 범학계 국민검증단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네, 전국 14개 교수단체 그리고 학술단체들이 모여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를 했고요. 오늘 그 검증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김환 기자, 핵심 내용 요약 좀 먼저 해주세요. 네, 그 국민대가 논문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발표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꾸려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14개 교수 학술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꾸렸는데요. 그 검증단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2007년부터 8년까지 작성했던 논문 4편을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 결과 그 광범위한 표절, 그러니까 표절을 넘어서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붙여쓰기, 복붙하는 복사해서 붙이는 뭐 그런 점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오늘 밝혔고요. 그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갖다 붙였냐 해서 하면 정말 좀 약간 놀라운데요. 뭐 점집 홈페이지에 있는 글, 그다음에 사주팔자 블로그에 있는 글, 뭐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해피 캠퍼스라고 요즘 이제 대학생들 뭐 30대 정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이트일 텐데 이제 숙제 같은 거,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유료로 이제 뭐 300원, 500원, 800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결제하고 관련돼서 어떤 글들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출처 없이 베껴 썼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총 이제 한 논문의 경우 860문장 가운데 한 220문장이 이렇게 복붙한 그리고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거였다. 그래서 검증단은 국민대를 향해서 이 표절이 아니란 주장을 철회하고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대에서는 그때 발표할 때 보니까요. 재조사를 시작해서 몇 개월 동안 오래된 검증을 했다. 그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은 논문을 두고 똑같은 학계에 계신 분들, 전문가분들일 텐데 이렇게 180도로 다른 검증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이제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새롭게 저는 사실 이제 논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었는데 드문드문 나온 내용이 사실은 좀 약간 생각보다 좀 상상 이상으로 수준 이하의 문장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점집 뭐 하여튼 사주 명리학과 관련된 블로그 홈페이지 글이나 해피캠퍼스 글인데 이거를 표절 그 심사의 그 사이트 프로그램 보통 뭐 카피킬러라 그러나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원 DB로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검증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표절이거나 인용이었을 거라고 애시당초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특수대학원 학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심사 기준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접근법이 뭐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론해 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인사 검증 팀에도 들어가 보고 이제 하면 제일 처음에 논문이 이제 이슈가 된 이후에 뭐 최근에는 누가 이제 임명이 되더라도 논문을 다 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카피킬러를 통해서 아주 그냥 정량적으로 이 논문이 표절인 거 아닌가. 근데 여기 카피킬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등재된 논문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술적으로 최소한 가치를 인정받은 거에서 얼마나 유사하냐 이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김준호 회사 말한 대로 그렇게는 아무리 검증을 해봐야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논문이 복붙을 한 건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받은 학술적인 어떤 글들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글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논문을 검증하려면 이 논문의 문장을 놓고 예를 들면 의지를 갖고 찾아야 되는데 결국 오늘 14개 학술단체들이 이게
표절인 걸 밝혀낸 것과 국민대가 밝혀내지 못한 건 그러면 이 논문이 표절이다라는 혐의를 두고 얼마나 의지 있게 검증을 했느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라고밖에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텍스트를 전부 긁어서 네. 구글링을 하면 아마 이 결과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의 좀 차이인 거고 네. 관대한 기준이냐 엄격한 기준이냐. 근데 그 엄격한 기준이라는 게 엄격한 문제가 아니라 적정 기준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네. 이런 결과를 계속 나오고 그렇게 국민들이 계속 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볼수록 이 논문의 약간 수준에 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찍힐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의지의 문제다라고 김한 기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몰라서가 아니고 단순한 그런 학술 논문 DB랑 검토하는 카피킬러로만 끝냈다는 것이 과연 그것으로 이 논문에 대한 표절 심사가 된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다른 곳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러한 부분들은 배제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학술단체들이 마지막에 요구한 게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했는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를 어떤 과정을 밟았길래 예. 표절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던 것인지 네. 그 자체의 보고서를 공개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대가 학문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명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네. 부분에 대한 요구는 최소한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준우 변호사. 네. 뭐 특수대학원의 어떤 다른 기준이란 네. 말씀도 주셨고 최대한 어떤 국민대 측의 결정에 우호적인 그러한 그 시각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 결론 국민대 측에서는 그러한 허용될 만한 재량 행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결론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국민대 입장에서 굉장히 진퇴양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란이 된 이후에 교수회 쪽에서 투표를 했는데 네. 재검증하지 말자가 어쨌든 다수 의견으로 나오면서 네. 사실은 학내 자정 능력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뭐랄까 더 이상 경로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서 그동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를 들어 그런 좀 뭐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나 해피캠퍼스를 긁었던 것까지는 몰랐었다. 이러니까 예. 뭔가 제론의 가치가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의 좀 한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대에서 사실 고민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저는 선후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하나를 거의 가설이나 대부분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김건희 씨가 냈던 학술 논문 하나가 그대로 갔다는 건데 제가 뭐 카피킬러 지금 시스템 모르겠습니다만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은 온라인 DB로 또 구축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회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등재지나 등재 후보지가 소위 그 뭐 케이스터디나 DBP나 이런 학술 사이트에 다 올라가지만 네.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은 원저자 동의가 없으면 특별히 온라인으로 게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게 또 온라인으로 이걸 자체를 그대로 검증을 프로그램에 넣어서는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좀 더 들여다보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부분이 납득이 된다면 네. 아마 국민대 교수사에서부터 다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김한 기자, 또 다른 네. 문제가 이게 단순한 표절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대필의 의심까지 된다라는 주장을 검증단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뭐 해피캠퍼스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건 논문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박사 논문을 이렇게 쓰냐. 이게 이제 좀 논문을 써봤던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고 저도 맨 처음에 이 논문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박사를 받은 건가? 이거 자체가 페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논문의 내용이라는 게 좀 어이가 없는데 그때 보면 이게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운세 시스템을 하는 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이런 이제 구조의 논문인데 이미 이제 개발돼 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개발자가 이 논문을 쓰는 걸 알았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뭔가 이 논문 작성에서 어떤 접촉이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면 최소한 그 프로그램이 실제 이제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쪽, 그 프로그램 뭐 이런 쪽이랑 이제 긴밀하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거가 없이 그냥 어떤 속설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이 논문을 제가 옮기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뭐 예를 들면 얼굴이 크고 코가 작은 남자랑은 뭐 입이 큰 여자가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예시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정말 뭐 박사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예. 박사 아니면 이게 자기가 쓴 논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허술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최소한 이게 이제 박사하면 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지식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뭐 그런 거에 양심에 견져 볼 때 이건 대필이 아니면 좀 불가능한 기술이다. 네. 이런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 조금 전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국민대 교수들이나 내부에서도 아마도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 문제 제대로 우리 사회 정의 기준에 맞게 정리가 되려면 학계의 또 수준에 맞게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본인이 이제 이걸 그냥 반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뭐 홍진영 씨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네. 일단 좋고요. 사회적인 에너지가 좀 낭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예. 그리고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 방송에서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 전국의 표절 논란 대사면이나 자진 납세 기간을 뭔가 만들어서 네. 수없이 많은 학위 논문을 취소하는 게 좀 세종시나 제가 볼 땐 국회에 또 많은 분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연루가 돼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전 드는데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들 학위 욕심을 내셔가지고 좀 사실 학문적 엄밀성이 좀 떨어지는 논문들이 많이 양산돼 왔던 게 우리 사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차제 정리하는 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학계가 세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래서 일반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모두 수료만 하고 논문을 쓰지 못했다는 점. 변명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김한 기자 유튜브 이야기 가져오셨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를 받던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 씨가 구속됐습니다. 아, 네. 이유는 죄송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 뭐 안 씨는 지금 이제 꽤 알려졌지만 애초에 그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네. 마이크와 대형 스피커를 이용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뭐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그 이제 한 언론이 한 달간의 르포를 했던 걸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그 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상 검증을 하는 것 같은 것처럼 막 공격을 한다든지 길을 막고. 네네 뭐 예. 이런 행위들도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기사로 나왔던 바가 있고요. 네. 이 애초에 그 집회를 할 때는 이 대형 스피커의 소리가 자택 내부까지도 전달이 됐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걸 왜 했냐?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올렸다 이런 점들이 이제 알려졌고요. 네. 구속영장 심사에서 안 씨는 이제 투쟁 방식에 있어서 욕설 부분이 너무 부각됐고 원래 집회 취지가 퇴색돼서 유감스럽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구속을 했습니다. 네, 유튜버 안정권 씨 공개적으로 커다란 대형 스피커 마이크를 이용해서 욕설 등을 계속해서 한 혐의. 김준우 변호사, 네. 이게 형법적으로 모욕죄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모욕죄가 성립되는 뭐 겁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모욕적인 표현, 이 욕설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 하면 이제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모욕죄가 해당되긴 어렵고 뭐 소란죄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범죄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구속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네. 이 구속 사유가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서로 다르게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좀 해석이 나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가 나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이 안정권 씨 구속이 석연치 않다.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를 해서 사람들이 안정권 씨뿐만 아니라 네. 특정 진영 사람들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다. 이런 네. 주장도 나온다면서요. 네, 뭐 이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워낙 그 이전에는 이제 막 흔하진 않은 사례였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석연치 않다라는 주장들을 보수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주장도 이 조회수를 노리는 수익률 장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네. 분들에게 보수를 참칭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란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네. 네. 보수 분들도 저는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취임식에 초청받았고 고발된 이후에는 욕설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반성을 하고 있고 개정의 여지가 있었는데 왜 구속했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네. 이건 뭐 주장은 주장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 주장을 이제 특정 뭐 대법원의 코드와 연결지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얘기를 믿는 진영에 설파하는 이런 식의 이제 행위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네. 저는 이거는 유튜브가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오래 존재하려면 뭐 방송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이제 모욕죄지만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사이버레카라고 불리는 공공연하게 어떤 혐오나 차별이나 뭐 모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의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 이게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면 진영 논리에 휩싸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인지되는 측면, 그리고 그거를 구속하는 게 오히려 현행법이 뭔가 우리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처럼. 근데 평산마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주민들은 진짜 살지를 못하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지경인데 네. 거기다 대고 지금 뭐 이거가 대법원에 코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음모론적 주장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수익을 노리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물론 심각했습니다만 그거 자체로 구속될 사유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질문을 뒤집어 보면 왜 법원에서 이걸 영장을 내줬냐가 아니라 네. 왜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했을까라는 질문이 정확한 거고요. 아하. 그렇다면 이게 아마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부득불 영장을 청구를 검찰 쪽에서 한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에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마 검찰 쪽에서 출석 요구나 이런 걸 했을 때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도 고심 끝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러한 고려 속에서 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보는 게 맞지. 이걸 뭐 무슨 김명수 코드 인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좀 약간 시적 허용의 한계를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시적 허용의 한계를 문화까지 동원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른 유튜버 얘기 네.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방송된 MBC 뉴스 1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어젯밤 11시쯤 해운대 방파제까지 내려간 한 남성이 밀려오는 파도에 비명을 지릅니다. 태풍을 직접 체험하겠다며 나선 유튜버입니다. 아니 태풍을 직접 체험한다.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남부지방을 지나갈 때 굉장히 큰 피해를 우려하고 모두가 염려하고 있을 때 네. 일부 유튜버들이 부산 해안가에서 내가 이제 태풍에 맞서보겠다, 태풍 상황을 중계하겠다 이렇게 나서다가 저도 오늘 봤는데 이제 막 휩쓸려가는 장면이 찍히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해운대 이제 마린시티 방파제 여기가 이제 건물들이 높아갖고 그리고 네. 이제 방파제 높이는 낮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태풍이 오면 위험한 지역인데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제가 바다로 가겠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다가 결국 촬영 중에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튜버는 태풍이 부는 바다에 와서 수영을 하면 1억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개인 방송을 했는데 네.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만류를 하니까 예. 뉴스 기자들은 태풍 현장에 나가도 되고 유튜버들은 나가면 안 되는 거냐. 이게 마치 뭐 기자들은 나가는데 우리는 못 나가게 하냐 이런 이제 논리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는 이제 기자 행세를 하면서 그 촬영을 하다가 이제 구급대원을 부르는 일도 있었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종종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서 막 그 자기 이제 SNS에 올릴 영상 찍다가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번 태풍 와중에 국내에 있는 유튜버나 개인 방송을 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자유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의 몸 내가 다치는 거 내가 책임지면 되지 왜 나에게 뭐라 그래? 이건 이 사람 혼자의 안전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요? 글쎄요. 이게 꼭 말하자면 전쟁 위험 지역에 여행 금지주의보가 내렸는데 그렇죠. 거길 가시는 분들과 아주 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사회의 선을 어떤 넘어버리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넘어야 될 선도 있겠습니다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이게 결국은 다 뭐 호승심이나 호기심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기반해서 이런 좀
행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유튜브 수익이요.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아마 네.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김한 기자, 네. 부산에서요. 네. BTS 공연이 열리기 때문에 네. 바가지 요금이 뭐 네.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기간 중에 부산에 숙소를 예매하다가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았습니다. 근데 그래요? BTS가 오기 때문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갑자기 비싸졌. 네, 10월 중순에 저희 예. 부산에 숙소를 예매하는데 호텔 값들이 그 완전 성수기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며칠 뒤에 BTS가 이제 거기서 그 콘서트를 열어서 호텔들이 무료로. 난리다. 네. 그 콘서트가 심지어 무료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건데요. 예. 10월 15일 날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BTS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BTS가 뭐 그 집단 활동을 하지 않겠다, 개인 활동으로 돌아가겠다, 조금 뭐 생각해볼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네. 갑자기 이제 여기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 이제 아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 지역 숙박업소가 이 요금을 굉장히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심한 곳은 뭐 1박에 100만 원 하는 호텔도 나왔다고 하는데 하룻밤 100만 원이요. 네, 그렇죠. 300만 원 더 받는데. 네. 100만 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 부산 지역 호텔 가격을 대충 알잖아요. 네, 알죠. 그러니까 예, 알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외국에서 오는 이제 아미들은 네. BTS의 팬들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원래 이 가격인가 보다. 아. 네, 하고 이제 예약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예. 가격을 보니까 전주에 10만 원대 했던 방이 네. 이 기간 중에 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오르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뭐 이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아니 김준우 변호사, 네. 우리말이 세계 뭐 옥스포드 사전이나 이런 데 등장한 게 제가 알기로 재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반지하가 또 네. BBC 뉴스에서 다뤄졌었고요. 이번에 이러다가 바가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뭐 글쎄 말이에요. 대책이 없을까요? 글쎄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생필품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 같은 거는 물가안정법에 의해서 네. 시행령이나 이런 고시를 장관이 해가지고 뭔가 매점 매석을 막는다든가 최고 가격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런 숙박업 관련해서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하. 이제 뭐 개도한다고 부산시에서 적극 나서고는 있는데 예. 이렇게 뾰족한 사실 실리적인 방법은 없고 예. 이제 오히려 해외 업체들이 부산에 있는 어떤 뭐 일본 업체 같은 경우 여전히 가격이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호텔로 유명한 데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의 어떤 브랜드를 좀 길게 보는 업체라면 아마 네. 이렇게 폭리를 좀 취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 네. 뭐 오늘만 살고 내일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개입할 방법이 없다. 법에 네. 규정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해당 브랜드나 숙박업소 스스로가 장기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서 좀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데, 김환 기자, 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가면 되는데요. 안 가면 네, 사실 이제 지금 울산 창원의 숙소를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하. 저는 이게 한 가지 네.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아닌데 예. 행정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죠? 이게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네. 뭐 부산관광공사라든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숙소를 뭐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하는 거를 체크를 해본다든지, 아하. 그리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숙소들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그때 맞춰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뭔가 사전에 기관들끼리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니까. 네, 그렇죠. 예,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지금 뭐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없이 BTS 콘서트를 유치했다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준비나 대처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산 이게 네. 단순히 뭐 부산 지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콘서트가 아니라 예. 부산에 유치할 행사를 위해서 BTS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부산시나 부산관광공사가 행정적으로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 네. 세계 박람회 유치 악재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근데 좀 의문입니다. 폭리도 문제지만 저는 처음에 그 기장군 특설무대에서 하기로 했었을 때 네. 안전 문제가 너무 그렇죠. 걱정되더라고요. 네. 트루먼이 하나밖에 없고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소를 옮기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BTS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글로벌 최고 스타의 위상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격화시키는. 예, 그거 한 게 아닌가라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파급이 어느 정도 미칠지에 대한 예상을 좀 과소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네. 제가 앞서 뭐 예매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전체가 다 들썩인다고 해요. 그 기간에 뭐 예매도 안 되고 왜냐하면 뭐 몇만의 사람이 와서 어쨌든 같은 동선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반복될 수 있냐면 자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때 뭐 이런 맞아요. 등등등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부산시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준비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대한민국의 관문 중 하나인데요. 유튜브로 신유진님께서요.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하네요. 부산 욕먹이네요. 이런 울분을 토해 주셨습니다. 부산시 미리 좀 잘 준비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았겠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